지난 2002년 8월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도저히 미국 경제가 이거 못 버텨낼 수 있어. 최근에 주식 하나 보면 비트코인도 떨어져, 골드도 떨어져, 다 떨어지는 거예요.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급쟁이 부자들 돈의 감각, 투자의 감각을 출간한 필명 상승미소이고 이명노라고 합니다. 과거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종료 후에 독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서 독일의 마르크화를 지게에 트럭에 싣고 다녔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일이 짐바브웨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남미에서 엘살바도르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해서 무슨 일이 있었죠?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비트코인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만약에 화폐 가치가 짐바브웨나 엘살바도르 과거 1차, 2차 세계대전에 독일처럼 화폐 가치가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 반대로 생각하면 상품의 가치가 반대로 올라버린 거죠. 왜? 돈이 끊임없이 발행이 되니 그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니 아무도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아무도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현대 경제 생활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십시오. 슈퍼에서 생수를 하나 사려고 1,000원을 가져가는데 내일이면 이게 2,000원이 된다 그러면 편의점 주인이 제 돈을 받을까요? 받으려 하지 않을 겁니다. 왜? 내일 팔면 2,000원인데 그 다음 날 팔면 4,000원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편의점 주인은 차라리 돈 대신 다른 물건을 가져오라고 하겠죠. 담배를 가져오라고 하든지. 그래서 실제로 짐바브웨 같은 데는 담배 한 가치 가치가 돈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통화량이 급증하고 이를 막아내지 못해서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달러를 버리게 되고, 달러를 버리게 되면 미국의 힘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과거 볼커 의장도 그랬고 현재 파월 의장도 일단 통화량을 증가율을 감속시켜야 됩니다. 통화량 증가율을 감속시키면 시차를 두고 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언어의 정의니까요. 작년 2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23.8%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간 미국의 통화량 평균 증가율은 약 7.2%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것보다 4배 이상의 통화량이 증가돼 버리자 정확하게 시차를 두고 몇 개월 후부터 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금을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거래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역으로 가야죠. 통화량 증가율을 떨어뜨려야 되죠. 그래서 통화량 증가율을 급격히 떨어뜨린 결과 이미 7월 말 기준으로 미국의 통화량 증가율은 5.2%로 낮아졌습니다. 장기 평균 7.2%보다 상당히 아래에 있는 것이죠. 이렇게 통화량 증가율이 떨어지면 시차를 두고 물가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돼 있고, 1,000원짜리 라면 가격이 올해 2,000원 오르고 내년에 4,000원 오른다고 기하급수적으로 오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정 수준이 높아가면 상승률 자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다면. 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금리를 올린 효과로 상승 속도가 이제 정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물가 상승을 억제한다,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얘기가 올라간 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경제 위기입니다. 올해 1,000원에서 2,000원 됐으면 이게 100% 상승률인데 내년에 다시 400으로 가면 그게 100%거든요. 올해는 웬만하면 속도를 낮춰야 된다. 그래서 100원을 120원 정도로 낮추는 게 페드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물가 상승은 우리 자연처럼 우리 삶에 그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른 가격이 떨어져 본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IMF 당시에, 그 다음에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경제 위기라고 했고 일자리가 날아갔고 중앙은행이 돈을 풀기 시작했죠. 이런 것처럼 물가 상승률을 억제한다는 얘기가 과거에 오르기 전에 가격으로 회귀시킨다는 게 아니, 그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000원에서 2,000원 올랐고 이번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00원에서 2,500 정도로, 그 정도로 상승률을 완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1,375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2009년 과거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거의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 1,350원 위에 올라갔을 때는 정말 IMF, 그다음에 금융위기 이 정도밖에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사만사원이라고 있죠.
3일 추웠으면 4일이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안개가 끼면 날이 따뜻할 확률이 높죠. 그렇다고 그게 100% 맞냐? 맞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서 벌어졌던 일이 오늘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없습니다. 자연에서도 그런 것처럼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진 공식은 없고요. 다만 원달러 환율이 1375원을 냈으니까 겁이 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죠. 그런데 현재의 이 원달러 환율,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한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원화는 달러와 강세에 의해서 철저하게 연동이 됩니다. 달러화가 강해지면 원화 가치가 하락하니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의미죠. 그러면 현재 달러와 인덱스가 들어오기 전에 어제는 110을 넘었고 현재 109.7 정도 되는데 현재 110 수준은 지난 2002년 8월 이후에 2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은 13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지만 미국의 달러화 가치는 현재 20년 만에 최고치에 있고요. 당연히 달러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반대 통화들은 모조리 다 약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반대 통화는 유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만에 최저치가 돼 있고요. 영국의 파운드화, 기축통화 중에 하나죠. 영국의 파운드화는 37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직도 엔화를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하시는데 엔화 현재 달러당 140엔인데요. 이것은 98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즉 달러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약세인 것이고 그에 대한 여파로 원화도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게 있죠. 달러가 강하기 때문에 원화가 약세인 것, 즉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것을 인정을 하고 반대로 조만간 이제 어느 수준에서 달러가 안정화 찾고 약세가 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원화가 회복되지 못했을 때 그때는 위험한 신호로 볼 수 있죠. 근데 현재는 달러가 이미 2002년 이후에 최고치, 그로 인해서 모든 통화와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공포식으로 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달러화가 강세에서 약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원화 환율이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97년 12월경에 그 유명한 깡디시 총재가 한국에 왔을 때 외환보 요구를 빌려달라고 했죠. 그 당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97년 전에 이미 수년 동안 외환보 요구 경상수지가 모조리 적자였고 당시의 외환보 요구 총액은 뉴스에는 300억 달러고 나왔지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100억 달러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100억 달러라는 얘기는 진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외환이 없는데 어떻게 석유를 수입할 수 있겠습니까? 석유를 수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현금을 들고 사우디에 가는 게 아니라 은행 간의 일종의 포워딩 거래를 통해서 신용으로 거래를 하는데 외환보 요구가 없다는 소문이 돌아버리니 사우디에서 현금 가져오지 않으면 석유 못 팔아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그래서 급히 미국의 주도하에 있는 IMF에 손을 벌렸고 거기에서 수백억 달러를 빌려온 다음에 정상적으로 석유 수입이 이루어지게 됐죠. 그 당시에는 무역 적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외환보 요구가 100억 달러도 되지 않는 수준. 그 다음에 당시 기아를 비롯해 해태, 한보, 고려, 종합화학 등등 거의 웬만한 대기업들이 전부 다 부도난 상황, 신용이 경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는 외환보 요구가 거의 4,500억 달러 이상이고 단 최근에 약 4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나온 것은 사실 부담이긴 하지만 무역 적자 하더라도 결국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무역 적자를 포괄하는 경상수지가 흑자를 내고 있고 그다음에 외환보 요구가 4,500억 달러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거기에 무엇보다도 달러가 이렇게 강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통화가 원화처럼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 과거 IMF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무역 적자인데 흑자라. 네. 자, 무역 수지는 수출이 많고 수입이 적으면 무역 흑자가 될 것이고 수입하는 물건이 수출하는 물건보다 많을 경우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온 것은 무역뿐만이 아니죠. 주식 투자 자금도 있을 거고 부동산 투자 자금도 있을 거고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걸 포괄하는 게 경상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수지는 4개월째 적자를 냈지만 한국의 주식을 사러, 채권을 사러, 부동산을 사러 아니면 투자하러 온 돈은 무역 수지를 적자를 포괄하고도 더 많은 돈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역 수지라는 얘기는 큰 변수 없어도 우리 물건의 경쟁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상수지, 국제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식 투자 자금이나 채권 이런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궤도공 무역 수지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월이지만 이게 몇 달째 연속된다. 과거 97년 IMF처럼 수년 동안 지속이 된다. 이러면은 결국 외국인들도 경상수지에서 들어온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까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적어 보이고 현재 무역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가격 수입이 높기 때문인데 현재 최근에 그 국제유가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고 글로벌 경제가 조금 더 화랑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무역수지 흑자는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와 있죠. 근데 위험하다는 얘기가 지수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요. 사람 심리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신 PD님이 여러 사람과 같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순식간에 도망갈 거라 생각하는 건 이론이고요. 실제는 옆 사람을 봅니다. 옆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결국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영화를 봅니다. 이처럼 위험한 것보다 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이런 군중심리입니다. 지난 주식시장 100년간 아니 더 오랜 역사를 봐도 주식시장이 결국은 우상하면서 올라갔어요. 가장 길게 오랫동안 하락했던 그 대표적인 사례를 꼽으라고 하면 나스닥 기준에는 옛날에 2000년 이후에 나스닥 버블이 붕괴됐던 이후 그다음에 S&P 500 인덱스 기준에는 볼커 전 의장이 80년부터 82년 10월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했을 그때까지 약 27개월 하락했던 이런 때를 꼽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를 지났어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왔어요. 인간이 하는 일이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결국 경제라는 얘기는 중앙은행이 돈을 어떻게 뿌려내느냐, 돈을 풀고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잡히면 다시 돈을 본격적으로 풀게 돼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하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았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3-4명이 동시에 일어나서 도망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어나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그런 경우라고 봅니다. 하락하긴 하겠지만 결국은 올라간다는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들을 못 믿는 거죠. 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실제로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사실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왜 하락했느냐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통화량 증가율이 급증했고 그 이후로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고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금리를 경제를 완전히 다 망가뜨릴 때까지 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중앙은행도 역할은 경제를 잘 돌아가기 위해서 달러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모든 사람들을 거지로 만들기 위한 건 아니죠. 주식시장이 미래가치를 선반영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가치의 가능성을 선반영한다 보셔야 됩니다. 자, 미래가치를 무조건 선반영한다 그러면 어제 올랐던 주식이 오늘 빠진다 그러면 어제는 선반영하고 오늘은 선반영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진 않죠. 즉 가능성을 선반영할 뿐인데 그 가능성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차피 주식 투자자는 결국 누군가는 팔아야 누군가는 매수해야 결국 심리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는 가만히 있는데 군중 심리가 바뀌어버리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페드가 내년에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겁을 먹고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일 당장 급등한다 한다는 얘기는 또 갑자기 미래의 가능성이 바뀌었을 뿐인데 미래의 가능성이 바뀐 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군중 심리가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건 팩트고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페드가 미국의 연준이 9월, 11월, 12월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게 어느 때 어느 순간 인플레이션이 바뀌어버렸다. 인플레이션이 시장 기대치보다 충분히 하락했다. 그런 결과가 나와준다면 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모두가 일방향만 보는 건 아니고 현재 떨어지는 것은 계속 파월 의장이 미국의 페드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심리가 많다는 얘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페드 홈페이지에 보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나 그다음에 8월 말에 발표한 통화량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은 빠른 속도로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현재 수준에서는 너무 겁먹는 것보다는 이제는 받는 가능성에도 실마리를 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화 인덱스 110을 넘었다가 지금 내려왔지만 그게 2002년 이후에 최고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돈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고 나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달러화는 미국 돈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이 가고 있다는 얘기죠. 달러화 가치가 오른다는 얘기는 달러화를 일단 손에 쥐어야 되니 결국 주식도 팔아야 되고 채권도 팔아야 되고 비트코인도 팔아야 되는 거죠. 금도 팔아야 되고 석유도 팔아야 되고 결국 모든 가격이 다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달러를 손에 쥐어야 되니까. 그러면 달러를 왜 손에 줄까? 겁이 나니까 은행에서 대출 갚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은행에서 대출 갚으려면 달러로 갚아야 되죠. 전 세계 돈의 약 70%는 미국 돈이고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돈의 70%는 얘기는 전 세계에서 빌린 돈의 70%는 미국 은행에서 빌렸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미국 은행에서는 달러로 대출을 해줬을 것이고 그 달러로 갚아야 될 상황이면 달러가 필요하겠죠. 다만 돈을 갚는 데는 원금과 이자가 있기 때문에 갚을 때는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합니다. 100원을 빌렸다면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0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은행에서 돈을 갚으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 주식도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골드도 팔고 한국 주식도 팔고 비트코인도 팔고 다 팔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식 하락 보면 비트코인도 떨어져 골드도 떨어져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얘기는 채권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파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주식시장이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것이다.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그렇다면 달러화 강세가 완화돼야 되겠죠. 달러화 강세가 완화된다는 이야기는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돈 천천히 갚아. 이미 급한 돈은 다 내가 회수했어. 그런 의미도 되거든요. 달러화가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고 하락 안정화가 되어야 주식시장에 그나마 매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상승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예언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예측을 하거나 예상을 하고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점도표입니다. 매월 FOMC 결과 후에 페드 보드진, 즉 페드의 이사진들이 모여서 내년도 뭐 몇 달 후에 금리를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이게 점으로 찍는 게 점도표인데 그대로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당시 기준금리 2.5%를 올렸을 때 그 다음에 점도표는 3.5, 3.75를 기록했지만 2019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금리를 3번 연속 내렸습니다. 도저히 미국 경제가 이거 못 버텨낼 수 있어. 그래서 주식시장이 하락하자 겁이 났기 때문이죠. 즉 이미 충분히 하락하거나 주식시장에 하락 압력을 가하면 언제든지 중앙은행 이사진들은 예상했던 경로를 바꾼 적이 많았습니다. 즉 예언은 한 적은 없었고요. 다시 결론하면 그 다음에 예상했다 하더라도 그 경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 경로를 바꾸는 기준 현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빠르게 완화되고 있는지 그 증거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통화량 증가율이 8월 말에 발표한 7월의 통화량 증가율이 이미 5.22% 장기 통화량 증가율보다 크게 내려왔고 그다음에 지난 8월 말부로 발표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정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4.8%를 기록했습니다. 즉 미시간대에서 약 600여 명의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1년 후에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질문했는데 4.8% 정도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지난달에 8.7% 인플레이션에서 1년 후에 4.8%는 상당히 많이 내려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600명을 질문한 거 가지고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그런데 미국 페드에 있어서 이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지난 80년 볼커 전 의장이 82년 10월부로 금리 인상을 중단했었는데 당시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가 4.6%였습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미 8월 말부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8% 나왔다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달 마지막 주 화요일에 발표한 통화량 증가율이 5.2%로 상당히 낮아졌다는 점. 그다음에 클리브랜드 페드 홈페이지에 보면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고 8월과 9월 인플레이션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는 수치 등을 감안하면 9월 20일,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는 시장의 금리는 당연히 올리겠죠. 그게 0.5%이든 0.75%이든 올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분명히 변화된 스탠스를 확인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9월 중순 이후 10월, 11월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 10월, 11월 특히 이 2달 동안 베어 마켓 랠리를 넘어서는 상당히 큰 폭의 랠리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후배가 찾아와서 자기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물었죠. 네 생각은 뭔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 확신만 있으면 하겠다. 그러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확신은 네가 만드는 거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미래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미래는 네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잘 되게 만들면 그게 확신인 거고 잘 되게 만들 자신이 없으면 그게 확신이 없는 것이다. 위기인지 기회인지는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그 위기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차이는 뭘까요? 자기 일에 충실하느냐 싸움입니다. 내 일에 충실하면서 결국 언젠가는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일부만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결국 그 사람은 항상 이익을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주식시장에서 몰빵을 해서 여기에서 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일수록 돈을 잃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느 시점이든 똑같은 시점이 발생했는데 동일하게 기회라고 주장을 해봤자 다음날 계좌를 까봤을 때 어떤 사람은 이기고 어떤 사람은 마이너스이죠. 어떤 사람은 아예 주식을 안 샀을 수도 있고요. 그건 뭐냐? 자신이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인데 일반인들에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은 내 직업이 튼실하고 내 직업에 충실하고 내 직업이 안정적일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다음 달 월급으로 또 사면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위험 없이 적은 비중으로 주식을 사고 그냥 지금도 살 것이며 내일도 또 사면 됩니다. 하지만 빚까지 내면서 너무 많은 큰 돈을 투자를 하거나 직업적으로 월 소득이 안정되지 않는데 마치 로또를 기대는 것처럼 경마장에서 말에 배팅하는 것처럼 도박하듯이 주식을 한다 그러면 그게 기회라 할지라도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20년 팬데믹 상황에서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얻었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 상황에서 주식을 안 팔고 큰 수익을 얻었느냐 2년 동안 간단합니다. 자기 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주식에서 모든 걸 걸고 몰빵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을 투자하고 과거 역사를 믿고 인간은 결국 성장하고 이루어낸다는 그 가능성을 믿고 내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즉 공짜 점심을 기대하는 사람일수록 수익은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냥 내일에 충실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그냥 배팅하겠다. 좀 떨어지면 어때? 다음 달 월급에 또 사지? 이러면서 자기 직업에 충실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기회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슈퍼개미들은 어떻게 표현하는 건가요? 자, 가끔씩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로또를 해서 옛날에 맨 처음 2000년 초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1등 당첨자가 어느 경찰관이 400억을 당첨받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쓰고 써도 아마 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최근에 당첨 금액 1, 20억 가지고도 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분명히 10,000명에 1명 정도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10,000명에 1명을 항상 일반화하죠. 나머지 9,999명이 실패했다는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별로 안 보거든요. 슈퍼개미 실제로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슈퍼개미 누구라고 측정하지 않을 거니까 슈퍼개미라고 하시는 분들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돈 벌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었다 하는 사람 치고 돈 벌었다고 누군가한테 떠벌리고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떠벌려봤자 손 벌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돈 번 사람들은 돈 벌었다 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합니다. 근데 소위 말해 슈퍼개미를 내세우고 나 돈 많이 벌었다 하는 사람 치고 실제 돈 벌었을 것인가? 그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돈 벌었다는 스타덤에 의해서 그걸 가지고 돈 버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의심은 한 번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